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한 결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를 기다렸고 마침내 찾았으며 그를 내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금술도 좋아 아들, 딸을 낳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인으로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안개처럼 뿌얘졌습니다. 항상 자신 있고 명확했던 나의 비전이 흐려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제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분의 결혼 생활이 제 결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명문대를 나와 일찍이 건설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집장사였죠. 한참 건설 붐이 불던 70년대 2층 양옥집들을 지어서 팔던 그런 집장사 말이죠. 처음에는 한 채, 두 채를 지어 팔았지만 나중에는 땅을 블록으로 사 10채, 20채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아파트나 빌딩을 짓는 제대로 된 건설업을 시작하셨다더군요. 나이 30 초반에 그 정도의 성공은 아무리 70년대라도 쉽지 않은 거였죠. 당연히 여기저기서 매파들, 그러니까 중매쟁이들이 혼담을 찔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선 자리로 만난 여성 중에 어머니도 있었다더군요. 어머니는 당시 명문 여자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이었다더군요. 학교에서 매년 주최하는 메이킹 대회에 나가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출중한 미모의 엄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두 사람은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결혼을 위해 엄마는 대학 졸업을 포기했답니다. 당시 엄마가 다니던 대학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퇴학을 시키는 지금으로서는 웃기지도 않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그깟 대학이 뭐가 아쉽냐고. 솔직히 똑똑하고 예의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겠죠. 문제는 돈이었을 겁니다. 당시 엄마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네, 경제적인 문제 분명 중요하죠. 그게 안정이 되어야 다른 행복을 추구하든 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의 바람대로 아버지는 엄마를 경제적으로 한 번도 불행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냐고요? 제가 아는 한으로 우리 엄마가 행복했던 적은 평생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잘생긴 사업가 남자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여자 문제죠. 70년대부터 아버지는 요정에 다니셨습니다. 80년대 강남에 룸살롱 등이 득세하기 전에 번창하던 유흥주점 말이죠. 한상 가득 한식을 차려놓고 한복을 입은 접대부들이 서빙을 해주는 그런 술집이요. 아버지는 그곳에서 황제 같은 분이셨어요. 그만큼 큰 돈을 그곳에 썼다는 이야기죠. 잘생긴 데다 돈도 잘 썼으니 당연히 그곳 접대부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결국 그곳에서 주름 잡던 한 마담이랑 살림까지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알아누우셨죠. 하지만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거나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이혼은 더더군다나 언감생심이었고요. 80년대가 되어도 아버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요정 대신 강남에 새로 생긴 룸살롱으로 가 자기보다 20살은 어린 아가씨들을 끼고 술을 마셨고 어머니에겐 그네들과 잠을 자고 들어온다고 공공연히 말을 했어요. 여자들과 자는 것도 비즈니스라고. 높은 분들 접대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해하라는 거죠. 대신에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엄마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더군요. 내 사랑은 당신 하나야. 걔네들이랑은 잠만 자는 거고 그냥 오락 한판하고 오는 거라니까.
옛날 그 마담 때처럼 정 주고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당신 아내에게 떳떳해했어요. 잠은 그녀들과 자지만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뿐이라고. 내가 당신 왜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해장국 당신 말고 아무도 못 그리거든.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주는 해장국을 사랑했던 거죠. 어머니는 그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밤새 딴 여자랑 바람피고 들어온 남편의 해장을 위해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그 해장국을 끓여주셨어요. 아마 그때부터 어머니가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딸인 나를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길래 난 전혀 상관없으니 이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더군요. 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경제적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쇼핑을 하고 좋은 걸 먹고 친구들과 해외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결심했어요. 난 결코 우리 부모 같은 결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기 위해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머니처럼 남편을 위해 학업까지 포기하고 집만 지키는 집순이가 된다면 결국 나도 엄마 꼴이 나고 말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대학도 아무 학과나 갈 수 없었어요.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전문직을 택하고 싶었으니까요. 고민 끝에 선택한 과는 약학대학교였고 그렇게 저는 약사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며 남자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철저히 분리했어요. 괜히 잘못된 결혼으로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사실 꼭 결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요새 젊은 친구들처럼 비혼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연애를 해볼수록 우리나라 남자들은 우리 아버지 때나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인 듯 나만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말과 표현을 수시로 하지만 그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더군요. 날 보는 눈이 바뀌고 그 눈으로 다른 여자를 보며 한눈을 팔고 항상 내 말에 집중하던 사람이 이제 내가 조금만 길게 이야기를 하면 피곤하다며 하품을 하죠. 그저 데이트를 하고 같이 육체적 관계를 하고 그 보상으로 선물을 주는 그런 뻔한 사랑에 빠져 평생 족쇄가 될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동창회에서였어요. 지금은 밴드라는 걸로 동창 모임을 하지만 한때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 사이트 덕에 동창회가 한창 붐이 불었고 저도 그 덕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를 만났죠. 사실 그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눈에 띄는 편의 아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반이었다고 하는데 그저 이름이 낯이 익다 정도를 빼면 그다지 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그의 모습도 비슷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지만 결혼 정년기에 도달한 남녀가 만나게 되는 거니 의상과 스타일에 엄청 신경들을 쓰고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점퍼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묻어난 수준도 못 되는 패션 테러리스트나 겨우 면한 사람이었죠. 직업이 세무사라는 걸 들으니 그 스타일이 이해가 됐어요. 세무사가 안정적인 직업이기는 하지만 어딘지 골이 타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나에게 말을 걸더군요. 자기 기억하냐고. 글쎄,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얼굴은 잘 모르겠네. 하긴 초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내가 얼굴이 많이 변해서. 아, 그랬구나. 난 그와 앞으로 이뤄질 지루한 이야기를 미리 끊으려 했지만 그가 붙잡더군요. 그때 내 그림 좋다고 해준 거 고마워.
그 말에 전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기억납니다. 5학년 때였나요? 문교부에서 주최한 사생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도 대표로 뽑혔었죠. 저희는 한 고궁으로 가서 그곳 풍경을 그렸어요. 전 단청을 예쁘게 칠한 궁 외경과 그 옆 호수, 그리고 나무들을 그렸어요. 그쪽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구도도 좋은지 저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커다란 도화지에 사비 연필로 데생을 하고 그 위에 수채화 물감으로 덧칠을 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뭐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온 거니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딱히 뛰어난 재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교 벽에 걸려있는 흔하디 흔한 그림들, 딱 그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렸던 거죠. 거기 온 대부분의 아이들 그림도 그렇게 다들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뭐 애들 그림이 거기서 거기죠. 수채화 물감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때 그의 그림을 봤어요. 그의 그림은 거기 온 많은 친구들과 전혀 달렸어요. 구도나 건물 형태도 단순히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느낌을 살려 변형을 했고 투명하게 그려야 한다는 수채화의 원칙도 과감히 깨서 마치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냈어요. 우리는 그저 학예회 수준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 아이는 현대 미술이나 팝 아트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림을 보고 저희를 통솔해서 갔던 미술 선생님은 화를 냈어요. 이게 뭐니? 넌 수채화를 어떻게 그리는 줄도 몰라? 내가 창피해서 네가 그린 그림은 작품 제출 안 할게. 그러면서 그가 그린 그림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었죠. 실망한 그 아이는 선생님이 버리다시피 한 자신의 그림을 그냥 놔두고는 발길을 돌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도화지를 챙겨 들고 그 아이에게 갔어요. 이거 가지고 가. 됐어. 선생님이 그림도 아니라는데. 아니야. 이 그림 정말 좋아. 그래? 선생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네 그림 특별해. 그때 그 그림을 그렸던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세무사가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기억나. 난 네가 당연히 화가 나. 디자이너가 될 줄 알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너야말로 미술할 줄 알았어. 순수 미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말을 하며 서로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사실 예술적 재능이 있다 해도 그걸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게 그 길이 험난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하면 배를 골며 살기 쉽잖아요. 저희는 둘 다 예술을 좋아하지만 생계 걱정을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고 살 생각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웃음을 시작으로 저희는 가벼운 만남을 시작했어요. 만나보니 정말 많은 부분에서 좋아 통했어요. 그리고 저를 끔찍히 아껴줬죠. 그는 오랫동안 저를 마음에 품었었나 봐요. 그저 자기 그림 하나 알아봐준 걸로 그러게 말이 되냐고 물으니 초등학교 시절 자신이 들은 가장 큰 칭찬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번 동창회에 나온 것도 바로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와의 만남이 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결혼이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아버지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평생에 짝이 되는 반려자를 보는 기준은 엄격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라면 혹시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단 전 그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남자라면 다 조금씩 있을 수 있는 바람기에 대한 거였죠. 그를 만날 때 제 친구들 중 미모가 뛰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했어요. 제가 자리를 비우면 제 친구들은 슬쩍슬쩍 그에게 추파를 던졌어요. 물론 제가 시킨 거였죠. 그리고 그의 반응을 나중에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야, 목석도 그런 목석이 없다. 내가 아까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슬쩍
바닥을 긁었거든. 바로 놀라 손 빼더니 지 손 닦더라.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람기가 없다는 건 일단 확인했지만 전 좀 더 완벽한 남자를 원했어요. 제가 원한 기준을 완벽히 지키는 그런 남자요. 바람기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와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라고 했어요. 저와 약속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라고, 그게 중요한 비즈니스 일이라도 저와의 약속을 깨면 끝이라고 말했죠. 처음엔 힘들어하더니 이제 저와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더군요. 반면에 전 일부러 그와의 약속을 깨고는 했어요. 그가 얼마나 나를 이해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내가 일이 있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말하고는 했어요. 알았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연락 줘. 그는 그 정도 일에는 전혀 개의치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생각보다 늦은 시간 저를 만나게 되면 일 때문에 힘들었을 제 몸 걱정부터 했어요. 혹시 피곤한데 괜히 만난 거 아니야? 그냥 나중에 보면 되는데. 그렇게 그는 절 항상 배려하려고 노력했죠. 그는 언제나 제가 말하는 작은 것조차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한 번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당시 히트하고 있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의 주제가가 흘러나오더군요. 이 노래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주제가더라. 그 영화 좋다던데. 그냥 진짜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는 제가 한 말을 기억하고는 그 주말에 영화표를 사놨더군요. 지금이야 예약 시스템이 좋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영화표를 사려면 직접 극장에 가야 했어요. 당시 사랑과 영혼은 극장 앞에 줄이 장사진이 쳐질 정도로 히트한 영화였고 전날 미리 표를 사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으니 그는 아침 일찍 극장에 가 줄을 서 표를 사온 거죠. 점점 이 남자라면 남편으로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좋은 건 이 남자의 가정 환경이었죠. 그리 큰 부자는 아닌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신식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셨어요. 아들에게 자신들을 모실 생각 같은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해서 싫다고 대놓고 말을 하는 분이셨으니까요.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었어요. 남자로서 성공에 대한 야망이 있느냐. 크게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으려는 남자들의 특성은 가정을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욕망의 남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서로를 끌어주며 성공으로 나아가죠. 그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은 100이면 100,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일 가능성이 커요.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크면 원래는 여자를 좋아하거나 바람기가 없어도 그런 술집에서 자주 화류계 여자들을 접하게 되고 결국 그녀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말죠. 자기는 꿈이 뭐야? 그런 거 있잖아. 되고 싶은 거. 글쎄, 난 그렇게 큰 욕심 없는데. 그냥 내 집 장만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있고 뭐 그럼 되는 거 아닌가? 뭐야, 남자가 너무 소박한 거 아니야? 그게 왜 소박해? 당신이랑 같이 사는 것만큼 성공한 게 있나? 뭐야, 이거 지금 나랑 결혼하자는 소리야?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을 봤어요.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해봐도 그의 눈에는 진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 남자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요. 결국 1991년 새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전 일산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그는 저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물론 사람이니만큼 뜨거운 감정이 무뎌지기도 하죠. 거기까진 이해하지만 저 항상 그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애쓰는 편이었어요. 아마 아버지로부터 생긴 저의 못난 의심병 때문이었겠죠. 일단 전 항상 남편의 모든 일과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일일이 남편의 일정을 챙겼죠.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6시 퇴근하면 바로 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미리 그의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단순하게 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누굴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녁 약속 있어요. 아, 그래요? 누구랑요? 회사 대표 세무사님이랑요. 저희는 결혼을 하고 오히려 서로 존댓말을 썼어요. 동갑의 동창이다 보니 서로 말을 놓고 연애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가 먼저 제안했고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을 했죠. 아무튼 전 항상 그의 출퇴근과 그 후 스케줄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물었어요. 그게 계속되자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도 남편이 자신의 스케줄을 꼬박꼬박 미리 알려주게 됐죠. 오늘은 거래처 회사에서 식사 약속 있어요. 그쪽 사장님이 세무 처리 잘해줬다고 저녁을 사신다고. 그래요. 그럼 혼자 저녁 먹어야겠네. 아니, 기다려요. 같이 먹어줄 테니까. 식사하고 온다면서요. 그냥 먹는 채만 할 거예요. 뭐 예의상 안 갈 수는 없고 양식인 것 같던데 그런 음식 좋아하지도 않고. 끝나면 연락할 테니까 나와요. 우린 사실 집에서 별로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약국에서, 그이는 세무법인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맞벌이 부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밥과 반찬을 준비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이의 출근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해야 하지만 저도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음식을 매일 주는 게 싫어서 하루는 된장찌개, 다음 날은 미역국, 주말에는 카레처럼 다양하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준비할 게 점점 많아졌어요. 미리 레시피도 찾아보고 연습도 해봐야 했으니까요. 결혼 전에 전 음식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저희 집 음식은 옛날부터 계시던 아주머님이 해주셨으니 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울 수도 없었고 바쁜 직장 생활에 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본격적으로 음식을 하기 시작했고 모든 게 서툴렀죠. 하지만 전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편이니 남편의 식사 정도는 제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한 것도 아니니 음식은 오직 서점에서 산 요리책에 의존했고 그렇게 요리책을 보고 처음으로 만든 부실한 음식을 남편한테 그냥 좀 맛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전 미리 한 번이라도 예행 연습을 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6시에 일어나는 걸로는 부족하더군요. 결국 새벽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하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남편이 그러더군요. 평일 날은 그냥 외식을 하자고. 그래서 아침은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 등으로 때우고 평일 저녁은 같이 외식을 많이 하고도 했죠. 처음엔 직접 음식을 못 해주는 게 미안해 내가 계속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엄마 생각이 나더군요. 다른 여자와 자고 돌아온 아빠에게 해장국을 끓여주던. 내가 왜 당신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런 해장국은 당신 말고 아무도 못 끓이거든. 적어도 난 아버지 같은 결혼 생활은 안 하는구나. 내가 제대로 사람을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해 남자들의 의식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은 더 남달랐어요. 그런 배려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으면 남편의 대답은 한결같았죠. 당신이 날 선택해준 게 내겐 기적이니까. 그래서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 거니까. 그의 눈에 어린 시절 저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친구였다네요. 겨우 방 2칸짜리 연립주택에 살던 그의 눈에는 기사가 태워주는 자가용에서 내리는 제가 공주님처럼 보였다더군요. 거기다 항상 학급에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장을 하고 하는 당찬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다더군요. 그러던 나를 동창에서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랐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인연으로 따로 만나는 관계로까지 발전한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그날 동창회에 참석한 다른 많은 남학생들도 나를 노리고 있었다더군요. 다들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놈들이라 감히 자신과는 경쟁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니
기적이 아니겠냐고요. 당신이 나랑 결혼한 이유 잘 알고 있어. 당신 어머님이 겪은 고통, 당신에게 절대로 겪게 하지 않을게.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아니,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절 공주처럼 떠받들어줬죠. 부부 생활의 중심은 항상 나한테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둘이나 생겼지만 남편에게는 언제나 내가 우선이었죠. 그렇게 20여 년을 나에게 충실했던 남편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항상 안전운전이 몸에 밴 그이는 그날도 안전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덤프트럭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그이는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평소 아무리 힘든 일에도 의연했던 저였지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고로 죽은 남편의 시신을 인도받고 사망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장례 절차와 화장까지 죽은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그리도 많은 줄 그때 처음 알았죠. 전 그렇게 남편의 죽음 앞에 평소에 저와 다른 어린아이가 됐고 남편의 장례 절차는 이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아들이 맡아 있어요. 그렇게 남편의 영정 앞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 누구시죠? 평소 아는 얼굴이 아니기에 그 여자에게 물었죠.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더니 남편의 영정 앞에 철퍼덕 주저앉더군요. 그리고는 곧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남편이라도 죽었다는 듯이 통곡하는 그녀가 전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도 있고 전 한동안 우는 그녀를 그곳에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머릿속은 그녀와 내 남편이 무슨 관계였는지 온갖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전 뭐에 홀리듯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눈물을 훌쩍이며 택시를 잡으려는 그녀를 전 다짜고짜 잡아세웠어요. 누구시죠? 누군데 남의 남편 영정 앞에서 그렇게 우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는 내 손을 뿌리치고 택시에 몸을 싣더군요. 결국 그녀에게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했고 남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전 본격적으로 그녀가 누군지 확인하러 나섰어요. 실마리는 죽은 남편의 통화 기록에 있었죠. 전화기에 이름이 저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난히 많은 통화 기록이 있었죠. 전화 기록은 전화기를 구매한 날부터 현재까지 2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기록도 없는 사람과 2년 이상의 인연을 이어왔다는 거죠. 전 불현듯 이 전화의 주인공이 그때 남편 영정 앞에서 울던 그 여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그 여자가 그이에 숨겨진 여자였을까요? 저는 점점 그런 안 좋은 상상을 하며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제 전화를 상대는 번번이 끊어버리고는 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그 여자를 만나봐야 한다는 생각에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죠. 그 사람들 참 대단하더군요. 며칠도 되지 않아 전화번호 주인공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까지 찾아냈어요. 상대는 예상대로 그 여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한다는 그녀는 우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더군요.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여자의 주소로 무턱대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그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꼭 올 것이 왔다라는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들어오세요. 천천히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그녀와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그 여자에게 나이 어린 아들이 있다는 걸 알자 혹시 모를 제 불안감은 더 커져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벽면에는 그 아이가 만들었을 알록달록한 대형 레고 블록들과 기차나 로봇 등 프라모델들이 보였습니다. 저 장난감들도 남편이 사준 것이 아닌가, 아니 그뿐 아니라 이 집에 있는 가구며 TV 등 모든 것이 남편이 이 여자를 위해 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둘 사이에 숨막히는 순간이 오가고
제가 물었어요. 둘이 만나는 사이였죠? 나의 질문에 한참을 뜸들이던 여자가 대답을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울먹이는 그녀를 보자 제 가슴은 땅으로 꺼져버렸어요. 이것으로 내 20여 년간의 완벽한 결혼 생활은 실패로 귀결되는 거였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나이가 나보다 어린다는 걸 제외하면 지금 내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는 상간녀가 미모든 몸매든 전혀 돋보이지 않는 그저 그런 아줌마였다는 거였죠. 이런 여자가 뭐라고 바람을 피운 건지.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남들이 하듯 두 연놈의 머리카락이라도 움켜쥐고 흔들어대겠지만 남편은 이미 불귀의 객이 되어 있고 상간녀라는 여자는 내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전 최대한 자제하면서 아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남편 아이인가요? 아니요. 제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예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지만 남편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 하는 생각에 제 분노 게이지가 또다시 최대치로 상승하더군요. 남편도 있는 사람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당장 남편 연락처 내놔요. 그게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당신 남편도 알아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건. 뭐가 안 돼요? 연락처 내놔요, 어서. 그 사람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조그마하게 사업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부도를 맞고 재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만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 세무 문제로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났다더군요. 공교롭게도 우리 남편이 죽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세무사였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제가 회사를 정리해야 했어요. 뭐 그래봐야 빚잔치였지만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일을 도와준 분이 세무사님이셨어요. 그녀는 그 일로 제 남편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고 그걸 보답하려고 남편의 세무사 사무실로 음식을 해 보냈다더군요. 음식을 보내줘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잘하세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긴요. 그냥 주부니까 하다 보니 는 거죠.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음식을 부탁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그녀의 음식 솜씨가 우리 남편을 사로잡은 매력이었던 거죠. 전 그 사연을 듣자 더 억울했습니다. 남편은 맞벌이하는 절 배려해서 저보고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않았으면 저도 충분히 저 여자만큼 요리할 자신도 있었고요. 겨우 요리 때문에, 당신 음식 솜씨 때문에 내 남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분에게 당신은 언제나 여신이었어요. 지금 날 놀립니까? 날 여신으로 생각한다면서 당신하고 자요?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분하고 전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 없어요. 전 그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유혹에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겨우 둘이 만나 밥만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세무사님은 휴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휴식이라니요? 여신이랑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요. 전 제 남편이 제가 정한 결혼 생활의 규칙들을 기꺼이 지켜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보고하고 자신의 기분보다 내 기분을 먼저 챙기고 그런 그이의 배려가 전 당연한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아내인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결혼 생활 동안 그의 속은 조금씩 지쳐갔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는지 하찮은 작은 취미조차요.
그녀의 말이 제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리고 보니 전 한 번도 남편이 뭔가 배우거나 해보겠다는 일을 허락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골프를 배우겠다는 말에 우리 아버지가 골프를 핑계로 주말마다 나가 마담들이라는 여자와 골프를 치고 외박을 하던 생각이 나 아예 레슨조차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불륜의 온상이라는 등산 역시 당연히 못하게 했습니다. 당신도 등산 같이 다니면 안 될까? 나 일주일 내내 약국에서 시달려. 주말엔 좀 쉬어야지 뭐하러 힘을 빼. 그딴 얘기 다시는 하지 마. 내가 밖으로 도는 취미를 못하게 하자 그는 레고 블럭을 사오더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해보겠다고요. 하지만 전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이 먹은 어른이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레고 블럭을 조립하는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여기 있는 레고 블럭들 세무사님이 우리 아들 데리고 같이 만든 거예요.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세무사님은 여기 오셔서 가끔 답답했던 숨을 쉬신 것뿐이에요. 내가 그를 그 정도로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하지만 그 힘들어하는 모습조차 보이기 싫어하셨어요. 사모님이 서운해할까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지속된 그의 나에 대한 배려가 결국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한없는 인내에서 나왔다는 걸.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난 그의 희생들을 당연한 것으로, 아니 희생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왔다는 걸. 결국 전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집에 와서도 남편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나 때문에 참고 살고 그것이 힘들다는 말을 왜 한 번도 나한테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보니 그는 항상 그런 말을 한 거였습니다. 동창 모임인데 다른 친구들은 부인을 데리고 온다네. 하루 종일 남편 돈 자랑만 하는 그 여자들? 나 안 가. 시간 아까워. 이런 식으로 정말 미안한 듯 말하는 그의 완곡한 부탁들을 전 철저히 외면했던 겁니다. 결국 제 결혼 생활의 문제는 저에게 있던 겁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결혼 생활을 나만은 절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나의 강박이 불쌍한 제 남편의 숨통을 조였던 겁니다. 회왕과 후회가 밀려오지만 이미 남편은 죽었고 되돌릴 길이 없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사연을 이야기한 것은 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기준이 부부의 기준이 되는 줄 착각하고 배우자를 복종시키는 분들이요. 그런 일방적인 부부 생활 때문에 상대방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입장에서 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배려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보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부부 생활의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